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하게요. 네.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 538페이지 맞죠? 예, 대지와 도로입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을 지어요. 자, 건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예,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도 있어야죠. 자, 이제 대지와 도로를 보겠습니다. 대지가 뭐예요, 여러분? 대지. 대지란 예, 건축 용지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 상태 땅. 이게 대지입니다.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대지에 안전조건이 있죠. 안전조건은 뭐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조건은 강행 규정이다. 그죠? 강행이란 말은 하회한다. 그죠? 첫 번째, 대지는 뭐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왜 이게 또 갑자기 안 되네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왜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돼요? 그죠? 여기가 대지고, 여기가 대지고 도로다 그러면 침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낮아도 돼요. 어떨 때는. 이 배수의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되겠죠? 그래서 배수의 지장이 없다거나 또 방습이 필요 없다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습지입니다. 습한 토지, 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매립지. 여기서 건물 못 짓나요? 아니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건물 지을 수 있죠. 우리 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도 이쁜 건물 들어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건물 지으려면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대지. 이 건물을 짓는 땅은 오수우수가 잘 빠지도록 하수구, 저수 탱크 등 이런 배수 시설이 설치돼야겠죠. 그 다음에 옹벽입니다. 송계가 뭐예요, 여러분? 송계라는 것은 무너져 내린다, 그죠? 그러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 조성하려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옹벽 설치 기준이 있는데 크게 볼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안전조건 강행 규정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 시험에서는 이 적용이 잘 나오죠. 적용. 나무를 심어라. 근데 어디에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예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라도 적용 면제가 있죠. 자,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적용 면제. 어디에서는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라도 적용 안 해도 돼요. 어디에서는 그린 생각나면 안 한다. 그린이 생각나는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녹지적, 그리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녹관농자. 기본서는 1번하고 9번이죠. 1번하고 9번.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린이 생각나는 지역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용도적이 적용의 의무가 있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물 지을 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상공이라도 이러이러한 건물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또 있죠. 자, 지역 빨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장이죠. 공장 3개 기억합니다. 공장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 그러면 여기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000 미만. 그리고 또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적용 안 해야 된다. 그러면 1,500 이상이면
공장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 산업단지는 그 안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 그래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보시고,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건물 지을 때 허가받아서 하는데 가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축사는 해요 안 해요? 축사는 겁나 축사가 크면 해야 되나요? 축사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기준 없어요. 그냥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나 축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 시험에 참 잘 나왔던 것이 이거죠. 물류시설. 공장의 동생이 물류시설인데, 아까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적용 의무가 면제됐잖아요. 물류시설도 마찬가지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면제인데, 단 어디는 제외한다고 그래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류시설 나올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면제 사유. 그리고 또 기본소의 T로 넘겨보시면 540페이지에는 뒤에 10번 다 거기도 뭐 생각납니까? 그린 생각나잖아요. 휴양, 골프, 관광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린 생각난다. 그래서 적용 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옥상 적용의 특례 있는데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은 꼭 체크를 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몇들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할 제한은 뒤에서 나올 거니까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 나오는지요. 1번 건축법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적용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법상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고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800제곱미터의 수련시설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린 생각나잖아요. 녹지. 녹지 지역은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중요한 거니까 적용 면제. 그 다음 2번은 공업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적용합니까? 적용 면제입니다. 주거적, 상업적에서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업적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면제죠? 적용 안 해도 돼요. 물류시설 무조건 나 적용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에서 적용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적용 면제. 그 다음에 3번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공장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됐잖아요. 적용 면제. 그리고 4번은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축사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축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 면제잖아요. 5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단독주택 적용합니까?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DG에 건물 지을 때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적용이 있죠. 그래서 적용은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가 뭐라고 했어요? 공개공지는 쉼터, 그죠? 백화점 가면 앞에 많이 있잖아요. 공개공지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어느 지역에서 설치되는 지역부터 꼭 체크하세요. 공개공지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쉼터 만들어줘야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참고로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합니까? 안 합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준, 상준도 플러스 여기에 있는 어떤 건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요. 1번과 2번이 연결돼야 됩니다. 일준, 상준도에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기준이겠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근데 판매시설 대표적으로 백화점 이야기했잖아요. 백화점 가면 공개공지 있잖아요. 근데 판매시설 중에서 무엇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이 뭐예요? 농수산물 시장이죠. 가락동에 농수산물 시장 가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배추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배추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잖아요. 큰 업무시설도 공개공지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거 어디서 다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5천 이상인 업무시설만 빼고 우리가 앞에서 문종판, 여종관 했던 거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물이잖아요. 이건 다중이용 건물. 다만 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물은 아니지만 공개공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다중이용 건물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러면 다중이 되려면 5천 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5천 이상인 이런 지역의 이런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근데 이 공개공지가 쉼터인데 이 공개공지 확보하는데 이 확보 면적은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대지 면적을 기준해요? 대지 면적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예요?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이 경우 무슨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적용 면적. 적용이 많이 설치되면 그걸로 퉁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공개공지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쉼터 하려면 어떻게 그냥 공터만 놔두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긴 의자라든지 이런 조례 가져가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무슨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필로티. 필로티가 뭐예요? 필로티, 기둥 세워지고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 있죠? 공개공지는 이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더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울타리 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오픈시키는 쉼터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법률상으로는 공개공지가 확보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완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공개공지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 세 개를 다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용적률, 높이 제한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1.2배. 그러니까 20%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건폐율 1.2배 완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상에 있는 조항이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 완화할 수 있느냐 이거 나올 때는 시행령이니까 그때는 건폐율 1.2배 완화 그러면 틀립니다. 그것만 법률 조항하고 시행령 어떤 퍼센테이지가 없을 때는 법률을 물어본 거니까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합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1.2배.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박스형 문제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했죠. 건폐율과 용적률 1.2배, 20%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공지 활용할 수 있나요?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다. 연간 매들령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나오면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요.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공개공지 쉼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도로 한번 볼까요? 자, 공개공지 봤고요. 도로.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 봤고요. 그다음 도로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죠. 자, 건축법상 도로란 어떻게 정의합니까?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예요? 4m 이상. 그러니까 보행도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요. 차도도 인도도 있는 너비 4m 이상. 자, 이 너비라는 게 폭이잖아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만 대지가 접해 있으면 허가 받아요? 아니면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까? 아직 개설은 안 됐는데 인천시가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정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면 예정도로인데 이 도로가 꼭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도로는 도로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후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건축법상 도로다. 그죠? 이 도로가 도로법에서 만들어졌던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졌던 사도법에서 만들어졌던 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후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상 도로면 공부상 도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법상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실제 법상 도로는 아닌데 현황이 도로인 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땅에는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까?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서 이제 요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법상 도로이거나 허가권자가 위치를 건축허가 난 신고시 위치를 지정 공부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도로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때는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상 도로이거나 위치를 지정 공부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이것도 하나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원래는 원칙대로 한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나요?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부한 거. 자 이게 통과도로인데 여기는 경사로예요. 경사로인데 차가 올라가기 힘들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이제 여기 차 올라가기 힘든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여기 대지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도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요. 이때는 4m가 차가 올라가기 힘든 지역이니까 경사로니까 이때는 3m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3m 이상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통과도로, 여기는 경사로, 그리고 또 뭣도 있어요. 막다른 도로 있죠? 막다른 도로, 골목길. 자, 막다른 도로에 우리 대지가 이렇게 딱 접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막다른 도로는 어떨 때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까?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지죠?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2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이거 허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럼 도로 너비는 얼마예요? 3m 이상.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는 몇 미터예요? 6m 이상.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왜 막다른 도로 길이 35m 미만, 35m 이상 이렇게 35m 기준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소방 호수의 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방 호수가 35m는 되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호수 들고 화재 진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5m 넘어가면 그때는 호수로 안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죠.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비는 6m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집니다. 2m, 3m, 6m, 2, 3, 6.
36.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도로에 대한 개념 정리인데, 그런데 아까 도로란, 공부상 도로이기도 하지만, 건축허가나 신고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법상 도로는 아닌데 도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할 때는 공부상 도로는 아닌데 도로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로 부지가 아니고 지금 개인 땅인데 도로 지정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요, 원칙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어떨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래서 박스에 이제 기본서에 나왔죠?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첫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사유가 뭡니까? 이해관계인이 어디 가 있어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해외. 저기 아프리카 콩고 가서 지금 있는데,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동의 얻기 힘들잖아요. 해외 거주해서 사실상 동의 얻기가 힘들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런 땅이 많잖아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해외 거주하거나 사실상의 통로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가 문제예요. 왜? 누구한테는 허가 내주고 누구 안 내주고 이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원칙이라 안 썼잖아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나요? 허가권자가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 동의 얻기가 곤란한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건 틀렸죠? 그건 지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폐지 변경일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도로 지정, 폐지, 변경에 관련된 사항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도 배웠고 도로도 배웠고 이제는 뭐 배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배워야죠.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 무슨 관계예요? 대지와 도로 관계는 무슨 관계? 밀접한 관계예요. 밀접. 관계기 때문에 또 뭐 불륜 그러지 마시고. 네. 밀접한 관계. 밀접. 대지는 여기 대지잖아요. 이거 도로.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요? 2m 이상. 이거 접도라고 하잖아요. 접도 길이가. 네, 접도가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왜 2m 이상 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출입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지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도가 2m 이상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완화되는 규정도 있나요?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겠다.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도 허가 내주래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당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게요. 방금 2m 이상 접하도록 하는 이유는 출입하고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m 이상 접하라고 했는데 판단하기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줘라. 이 말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했죠. 이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대요. 뭐 공원이나 광장이나 유원지나 이런 공지가 있다면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농막입니다. 농막은 주택이에요? 아니면 농업생산시설이에요? 농막은 농업생산시설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잠시 힘들면 쉬기도 하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하는 막사잖아요. 농막을 건축할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완화되는 규정. 근데 이 강화되는 규정을 잘 조심하세요. 이게 원래는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너비가 4m고 접도가 2m 이상 접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 기준이잖아요. 도로 너비는 4m, 접도는 2m.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은 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이 대지에서 건물 짓는데 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다. 그럴 때는 이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여기 이제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건물의 대지는 도로 너비는 4m가 아니라 몇 미터? 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건에서 플러스 2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기준이 너비 6m 이상의 도로해야 되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2000을 기준으로 나눠줘요. 그런데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기준인데 단 거기 가로 2개가 있으니까 그 가로 2개를 조심합니다. 공장은 2000이 아니라 얼마 이상일 때요? 3000 이상일 때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3000 이상일 때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4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어때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어때요? 도로 너비가 몇 미터? 2000이면 4m죠? 4m고 접도는 2m잖아요. 공장이 3000 이상일 때 도로 너비는 6m고 접도가 4m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2000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무엇은 또 제외한다 그래요. 그 대상 건물이 어떤 건물의 용도면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축사나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2000 이상이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인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 너비 4m, 접도 2m. 이렇게 이 부분을 조심합니다. 이 부분 기준이 바뀐다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우고 관계도 배웠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2000이 아닐 때는 도로 너비는 4m고 접도는 2m가 원칙이죠. 2000 이상일 때 이제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도로 4m 도로 있고 접도 2m 있으면 이제 여기서 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짓는데 이 선만큼은 넘어서지 마세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 있죠. 그 건축 한계선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건축선. 건축선이란 건축 한계선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축선은 어디가 원칙이 건축선이 됩니까? 건축선은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건축선이 없으면 도로를 침식할 거 아니에요. 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건축 한계선이 있는데 그 건축 한계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선이 후퇴해서 지정되는 게 있죠. 이 건축선 이선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후퇴해서 지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는 거. 첫 번째,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자, 도로 아까 소요 너비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m가 안 되는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럴 때는 이 대지와 도로의 건축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아까 도로가 얼마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m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그러면 건축 허가 안 나잖아요. 왜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요 너비 4m 도로를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이 후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니까. 이때는 얼만큼 후퇴합니까?
양쪽이 대지다. 그러면 건축선 후퇴는 어떻게 후퇴하라고요?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이 중심선에서, 도로 중간에서 서요 너비 얼만큼?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중심선에서 서요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후퇴한다는 겁니까? 여기 얼마 후퇴해요? 1m 후퇴하죠? 여기도 얼마? 1m. 중간에서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는 거 양쪽이 내지면. 그죠? 양쪽이 내지면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 그럼 여기가 도로 너비가 3m다 그러면 얼마씩 후퇴하겠어요? 소요 너비가 4m니까 0.5, 0.5씩 후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자,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예,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이런 땅인데, 소요 너비 미달한 땅에 대지가 접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퇴가 되겠죠? 그러면 요 도로와 건축선 요 부분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할 거냐? 우리 대지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 질 때 건필 용적률의 분모잖아요. 대지 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대지 면적 이건 도로잖아요. 소방도로 4m 도로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로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대지 면적. 건물 질 때 건필 용적률의 부모인 대지 면적은 얼마가 돼요? 1m 후퇴했으니까 이 부분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가로가 9m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세로는 그대로 가겠죠.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요? 90제곱미터. 이걸 기준으로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해준다고 전화 왔어요? 예,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살 때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판단해서 사야 돼. 안 그러면 요만큼 내가 내 재산권이지만 행사 못 하잖아요. 그죠? 근다고 해서 내 재산권이니까 니들 못 들어 하면서 막 여기다 철조망 치고 드럼통 세우고 막 지뢰 설치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허가 안 내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대질 때는 각각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한다. 근데요, 문제는 한쪽만 대지면 어떻게 해? 한쪽만. 서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혀 있는데 이쪽은 대지가 아니에요. 이쪽은 뭐 공지란 이야기예요. 뭐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이나 철도나 뭐 이런 게 있대. 뭐 이때는 건축선은 어떻게 후퇴합니까? 이때는 대지가 아니니까 이쪽은 후퇴할 수 없잖아요.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혀 있는데 한쪽만 대지다. 그럴 때는 건축선 후퇴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얼만큼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수시한다는 얘기.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가 후퇴가 돼야 돼요? 2m 후퇴. 이건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양쪽에 대지면 중간에서 반반씩이라도 후퇴하는데 한쪽만 대지다 그러면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수시한다. 그러면 물론 이 경우도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 개념으로 들어가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는 2m가 후퇴하니까 더 많이 손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소요 너비 미달한 경우에 건축선이 후퇴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후퇴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후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가 안 놔주니까. 4m 도로가 있어야 건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퇴하는 이유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건축선이 또 후퇴되는 경우는 별도 지정 건축선이에요.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대. 그 다음에 우리 허가권자가 이런 땅. 여기는 분명, 소요 너비 이상인 도로잖아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선은 어디가 건수해야 되겠어요?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수해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서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이 지역에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대. 즉, 이 주변에 도로 주변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선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땅이지만 이 산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요. 그래서 이런 공익을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할 때는 그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만 후퇴할 수 있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 후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몇 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후퇴시키라고요. 4m 이하 범위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할 때는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인천 서구청장이 이 지역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후퇴할 거예요. 자, 여기에 3m 후퇴할 겁니다.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적에서 4m 이내에서 따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3m 후퇴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 이런 땅인데, 별도 지정선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하고 의사는 상관없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갑돌이가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서 질 거냐, 아니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아까 별도 지정일 때는, 이때는 이 소유업이 미달해가 그럴 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 안 했는데, 여기는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거 건축선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더 화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이 얼마가 돼요? 여기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됩니다. 건물 지을 때 건필 용적률의 분모 대지 면적은 1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걸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요걸 뭘로 볼 거냐. 건축선이 정해진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공지를 확보해야 되죠.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공지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대지 면적의 5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별도 지정선이 정해져 있으면 요 부분을 공지로 빼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공지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지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고 여기는 도로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보라고요? 공지의 개념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 이 부분들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 우리 주변에 교차로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지가 끼어 있어요. 자 이럴 때 도로 보니까 도로 너비도 7m고 여기도 7m고 자 그럽니다. 그리고 접도도 다 2m씩 접혀 있어요.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은 어디가 건축선이 되겠어요? 대지와 도로의 이 경계선이 건축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선이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지면 여기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이 차량 회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어차피 바다예요. 다 이제 하나씩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와 이제 누구 빠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 도로의 각진 앞부분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차량 회전이 잘 됩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막 손도 막 팍팍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이때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 없애버린다. 그래서 가각전제라고 그래요. 가각전제. 가각전제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을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회전이 원활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는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는 가각전제, 우리 교차로에 있을 때 무조건 다 가각전제를 합니까? 도로의 각진 앞부분 잘라 없애버리는 이런 가각전제를 다 실시합니까? 가각전제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가각전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차로라고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가각전제는 양도로 폭이, 여기는 교차로에서 항상 가각전제가 나오니까 이 도로 폭이 8m 미만이고 8m 미만은 숫자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8m를 적고 있다. 여기가 8m, 여기가 7m다. 그럴 때는 가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컨시전이 돼요. 8m 미만이고 여기가 8m 미만이고 그리고 이 교차되는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엔드입니다. 폭이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각할까요?
여기가 7m 도로고, 여기가 7m 도로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근데 교차각이 130도예요. 가각해요, 안 해요? 차량 회전하는데 그게 큰 무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각하지 않습니다. 엔드입니다.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한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폭이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가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가각 전제된 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자, 요 부분은 지금 무슨 개념으로 도로 개념으로 볼까요? 공지 개념으로 볼까요? 제가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도로 개념을 봐야죠. 그래서 요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땅 사면 손해봐요,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죠. 요만큼 여러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는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만 돈 주고 샀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재산권 행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해본다. 대지 면적 산정에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지금 3개잖아요. 소연 너비 미달, 그리고 가각전제, 별도 지정. 그 중에서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건 뭐가 포함하지 않았어요? 소연 너비 미달하고 가각전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별도 지정은 포함했죠. 이 3가지. 건축 후퇴되는 3가지.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선 지정을 봤는데요.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이라는 게 건축 한계선이었잖아요. 그럼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지라는 이야기예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이 건축 한계선이니까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런데 어디는 제외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를 예를 들냐면 강남, 서울의 강남 지하상가를 이야기합니다. 강남 지하상가가 만약에 건축선이 적용되면 강남 지하상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선은 지표 위 부분만 적용하지 지하는 건축선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표 위인지 아래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지표 위 부분만 건축선이 적용되고 지하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 및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늘 끝까지 넘어서 안 될까요? 건물 지을 때. 그래서 또 기준 제시하고 있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4.5라는 숫자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이 수직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4.5.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4.5m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출입구나 창문 등이. 그래서 4.5라는 기준을 딱 체크합니다. 그래서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부분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지 도로 그리고 건축선 여러분들 예, 좀 넓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번. 갑은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높이 4m이고 연면적이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대요. 그럴 때 건축 법령상 건축 규제에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1번. 갑은 건축을 위해서 건축 신고를 했다. 이거 허가받아서 지어요? 아니면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요? 왜 신고해요? 연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신축은 신고라 그랬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하면 신고했잖아요. 100이 초과되면 허가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9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하니까 신고하면 되잖아요. 신고 맞고. 그다음 2번. 가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가 도로보다 낮대요.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위반한 겁니까? 원래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 안 되잖아요. 하지만 배수의 지장이 없고 방습이 필요 없다면 낮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규제 위반한 거 아니죠? 자, 배수의 지장이 없고 방수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은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공개 공지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 90제곱미터짜리 요거 하나 지면서 뭐 공개 공지를 확보해요? 공개 공지는 아까 일준 상준돼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이 공개 공지 확보하는 것인데 100제곱미터면서 공개 공지 확보 아니죠. 아무나 들어와서 시세요 막 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개 공지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4번 가부대지는 도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거 건축규제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접도는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지금 3m 접하고 있잖아요. 3m 접하고 있으니까 예, 건축규제 위반한 거 아니죠. 2m 이상 접하라고 했는데 3m 접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 5번 가부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산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높이 4m짜리 건물 이렇게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넘어가면 안 되죠.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5라는 기준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어요? 5번이 틀렸죠? 예, 4.5m 이하 부분은 예,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축법에 관련된 예,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식의 문제, 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건축법의 관련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는 예, 우리는 건물을 취해야죠. 자, 건물 짓는데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다 조건 갖춰서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짓는데 건물의 구조는 재료는 설비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설비는 어떻고 이거. 이 건축사나 기술사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이나 시험에 나오지. 우리 중개하는데 왜 이걸 내냐고.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하지 말까요? 하지 마라? 또 세게 나오시는데. 제가 쫄자라 그러면. 자, 549페이지에 예, 구조 재료에 나와 있습니다. 550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쭉 나와요. 예, 뒤에 보면 쭉 구조 재료 설비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쭉 이렇게 나와요. 계속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까지냐면 562페이지까지.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기 힘드니까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요 정도만 정리하면 예, 충분히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서 딱 정리해놨으니까 보고 보시면 돼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서 자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먼저 구조 안전 확인.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건축사가 이런 건물 내진 설계했습니다라고 예,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여러분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은 내진 설계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진 설계하고 건물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도 똑같습니다. 건물 다 지면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됐습니다라고 공개하는 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을 물어봐든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는 물어보든 똑같이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이거 내진 설계했습니다라고 네, 허가권자에게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서류라는 이야기예요. 자, 몇 층요?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5합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굉장히 기준을 강화시켜 버렸잖아요. 다 내진 설계 지금 하도록 이렇게 기준 강화. 근데 목구조는 얼마예요? 3층 500. 그리고 또 여기서 건물이라도 창고나 축사는 안 해도 되겠죠? 느낌상. 그죠? 뭐 축사 무너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난데. 저도 동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예, 무너지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제외한대요. 공장 참고. 그 다음 높이 몇 미터예요? 13m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 처마 높이가 얼마? 9m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이거나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한쪽 끝이 지지되지 않는 3m 이상 돌출 건축물. 이게 뭡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잖아요.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 다음에 또 주택은 무조건 내진 설계하래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단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숫자 바꿔서 물어보는 유형.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구조 기술사 협력.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런 내진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내진 설계하면 이제 설계해준 대로 시공자가 그에 맞춰서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건축사가 이렇게 내진 설계했습니다라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그런데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할 때 이런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하래요. 구조기술사가 더 전문가잖아요. 건축사에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됩니까? 내진 설계. 자, 어떤 거가 있어요? 좀 더 큰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해야 될 대상은 몇 층 이상인 건물이요? 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또 특수구조 건축물. 우리가 학교에서 용어 배웠던 거.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이런 것들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입니다. 네, 우리 승강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승강기, 무슨 승강기, 무슨 승강기 있을까요? 승용 승강기. 여기는 엘리베이터, 그죠? 승용 승강기.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할까요? 6층 이상으로서, 엔드입니다. 우화가 아니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예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러면 승용 승강기는 층과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다면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어요. 건물 높이. 건물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는 31m를 초과할 때는 승용 승강기 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합니다. 물론 이제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 31m를 초과할 때. 근데 예전에는 41m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 강화해서 31m를 초과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요. 피난용. 여러분, 화재 발생하면 승강기 타고 내려가야 돼요? 안 타고? 승강기 급하다고 승강기 타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계단 가서 승강기 타면 큰일 납니다. 승강기 타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승강기 타면 안 되는데 피난용 승강기는 요거는 타고 내려가래요. 승강기가 설치될 때 피난의 용도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나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를 만들어야 되냐면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해요. 고층 건물. 그럼 고층 건물은 우리 건축법에서 뭘 고층 건물이라고 했어요?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물이었죠? 그런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가 됩니다. 피난의 용도로 승강기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층 건물에 갔다. 근데 만약에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피난용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여러분,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 설치. 자, 요즘 이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분쟁 많잖아요. 그죠? 이웃주민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하세요. 이런 건물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하세요. 충분히 시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건축물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주택이겠죠? 주택에서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택. 근데 단독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만?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과 비스무리한 건 뭐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거기도 뭐 거주 생활을 하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또 다중생활설이 있네.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 고시원이 다중생활설이었죠? 근데 우리 고시원 다중생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설은 무슨 용도로 분류했어요? 2종 근린생활설로 분류했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이종 근생인 다중이든 숙박인 다중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런 기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문제를 얼른 한번 이런 식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이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다. 예, 이에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나세요. 기억번. 층수가 2층인 건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2층 이상이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2층 이상이면 2층도 들어가죠? 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 연면적이 아까 200제곱 이상이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2층 200. 그죠? 이것도 해야 되죠. 디귿번. 높이가 11m인 건축물. 이건 높이는 13m죠. 높이는 13m인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하잖아요. 높이는, 건물 높이는 13m. 그러면 처마 높이는 9m 이상. 9m 이상이면 9m 들어가죠?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2m다. 아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이면 10m 이상이면 해야 되니까 12m면 당연히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하자. 그러면 여기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할 사항은 뭐예요? 기억번, 니은번, 니을번, 미음번.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조. 이제 봤고요. 자, 여기 있는 구조 설비 얼른 하나 볼게요. 자, 자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 정했으니까.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이미 요 놈은 출제했었고요. 초고층 건축물.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라고 그래요. 초고층 건축물이 뭐가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면 우리 이 초고층 건축물 얘기할 때 항상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이야기합니다. 123층짜리. 123층짜리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 층마다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요. 한 개소 이상이면 뭐 하나는 기본이고 두 개, 세 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30개층마다 만듭니다. 30개층마다. 그러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데 돈 안 내고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피난 안전구역. 여기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인데 거기에 문 닫아놓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안 내고 여기서 가서 보시면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 가로 2km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거의 초고층이죠.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자, 예를 들면 48층이다. 그럼 준초고층이죠.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은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난 안전구역 어떻게 만들어요? 준초고층은 전체 층수, 이게 48층이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서. 그러면 48의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24층이잖아요. 24. 여기에서 어떻게? 위든 아래든 상하 5개층 이내에서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위든 아래든 5개층 이내에서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난간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설치하래요. 어디에? 옥상에는 난간 설치하겠죠? 난간 없으면 어떻게 해서 옥상에 딱 만들고 난간 없으면 한 명씩 막 또 팍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옥상. 그리고 또 어디? 2층 이상 층에 있는 노대가 발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층 이상의 이런 발코니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는 얘기. 근데 난간 높이는 얼마예요? 난간 높이는 1.2m입니다. 그래서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의 난간 설치합니다. 난간 높이 1.2m.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 층에 있는 노대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이 설치돼야 된다. 우리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1.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1m. 그 다음에 헬리포터. 헬리포터가 뭡니까? 헬리포터 그러면 H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H, 영화 보면 이거잖아요. H.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피난시설 헬리포터. 헬리포터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건물은 어떤 거니까?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일일이 11층이잖아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된다.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요, 헬리포터는 평지붕일 때 헬리포터가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건물인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이런 건물인데 평지 지붕이면 헬리포터가 설치되지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헬리포터 설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이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지주 대피할 때 대가 요거예요.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의 면적. 그래서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터 설치한다. 그 다음에 직통계단입니다. 직통계단. 건물은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계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계단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엘리베이터는 타요? 불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강기 타지 마라고 그러면 다 뛰어내려요? 네. 계단 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건물은 계단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이 직통 계단이 설치가 돼야 돼요. 피난층이 어디가 피난층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밖으로 나가요?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피난층이란 이야기예요. 1층이 그죠? 막 끝나고 3층에서 막 뛰어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1층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피난층인데 이 피난층을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이야기예요. 건물은 직통 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이 직통 계단을 거실이 뭐라고 했어요? 거실이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실에서 이 보행거리가 얼마 이하가 되고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을 설치합니다. 직통 계단은 피난층을 통하는 직통 계단은 보행거리가 얼마예요?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이 설치돼요. 30m 정도 되면 숨 쉬고 그냥 숨 딱 참고 달려갈 만 하잖아요. 30m까지는. 힘들어요? 네. 자,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돼도 직통 계단 설치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이 이 구조가 화재 견디는 구조대. 화재 견디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화 구조. 내화 구조일 때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을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이 설치되는데 내화 구조의 건물이면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을 설치해요. 그런데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그럴 때는 50m가 아니라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이 설치된다. 그래서 직통 계단 설치 기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이 피난처 동안 이 계단이 이러이런 경우는 피난 계단으로 만들어요. 피난 계단. 이 직통 계단을 피난 계단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직통 계단 따로 있고 피난 계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피난 계단이 뭐가 피난 계단이에요? 이 계단에 뭐가 있으면 방화문이 있으면 피난 계단이잖아요. 방화문, 그죠? 방화문이 있으면 피난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문 열고 쭉 내려가는 게 피난 계단이죠. 그럼 어떤 건축물은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될까? 피난 계단은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지하 2층 이하가 있는 건축물은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피난 계단 설치한다. 그죠?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가 있는 건축물. 그런데요, 우리 이 건물은 지하 몇 층 있어요? 이 건물은 지하 3층 있죠? 자, 보세요. 특별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11.3 막 안 되면 하는 거야. 11.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하가 있는 건물은 그 피난 계단은
예, 직통계단은 특별 피난계단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 피난계단이 그러면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의 차이는 뭐냐? 피난계단은 문 열고 방화문 하나 있는 거 피난계단. 방화문 하나. 근데 예, 문 열고 공간 있고 계단 방화문이 하나 떠 있는 거. 문짝이 2개 있는 것 특별 피난계단. 여기는 문짝이 2개예요, 하나요? 2개죠. 이게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얘기. 예, 특별 피난계단. 예, 11.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하가 있는 건축물은 그 직통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5.2 11.3장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옥상광장 옥상 만들어래. 그냥 기준만 잡으세요. 몇 층 이상일 때는 옥상이 만들어질까? 5층 이상. 5층. 그 기준은 5층 이상의 이러이런 용도의 건축물은 옥상 광장을 옥상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예. 옥상. 그래서 옥상 그럼 5층 이상. 그 기준만 딱 잡아주세요. 5층 이상의 일정 용도의 건축물. 그 다음에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이 뭐예요? 스마트죠, 스마트. 요즘 뭐 스마트 시티, 그죠? AI가 들어가 있는 똑똑한 건축물. 자, 그죠? 자, 지능형 건축물로 짓겠다라고 인증해주면요. 기준 완화해주겠대. 그러면 통제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지능형 건축물 같은 거.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방제, 방범, 이런 것들 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지능형 건축물, AI입니다. 자, 지능형 건축물로 짓겠다라고 인증하면 적용 굉장히 많이 완화해줍니다. 89% 이내에서 적용 기준도 완화해주고, 또 좀 더 질 수 있도록, 예, 그 용적률과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겠대. 115% 이상. 이런 기준만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라. 범죄 예방 기준 맞게 건축해라. 이건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처리합니다.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CCTV 달아라 이 말이잖아요. CCTV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CCTV 달고 조명 밝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한다. 그럼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심 많은 건 주택인데 주택은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 15세대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는 거기에 이제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는 게 553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범죄방 나왔죠? 다음에 건축물은 범죄방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뭐 2번 연속 내지는 않겠죠. 다만 아까 낸다면 저 같으면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뭐 그런 부분도 시사성이 있으니까 낼 수 있고요. 자, 범죄방 기준은 CCTV 달아라. 이 정도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구조재를 설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있는 산에서만 교과서 이거 다 보려면 짜증나니까 여러분들만 딱 정리하면 한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63페이지, 이제는 뒷부분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